여러분, 용상에 앉으면 천하를 얻는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왕이 된 순간부터 그들은 가장 외로운 죄수가 되었습니다. 신하도 후궁도 심지어 자식까지도 믿을 수 없었던 그들. 밤마다 암살의 공포에 떨고 낮에는 완벽한 성군의 가면을 써야 했던 조선의 왕들. 역사책은 그들을 성군 아니면 폭군으로만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골룡포 아래에는 두려움에 떨고 외로움에 우는 한 명의 나약한 인간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역사책이 감춘 그들의 처절한 민낯을 들여다봅니다. 일부 광해군의 불면증, 믿을 수 없는 세계. 창덕궁 대조전. 깊은 밤이었습니다. 촛불 하나가 어둠 속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촛불 앞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조선의 15번째 왕, 광해군이었습니다. 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잠을 자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들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형 임해군의 얼굴이, 어린 조카 영창대군의 얼굴이 모두 자신이 죽음으로 내몬 사람들이었습니다. 광해군은 떨리는 손으로 차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차마저도 의심스러웠습니다. 이 안에 독이 들어있는 것은 아닐까? 그는 차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벽 뒤에서 누군가 자신을 엿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천장에서 누군가의 숨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누구냐? 광해군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내관 하나가 황급히 들어왔습니다. 주상 전하, 무슨 일이시옵니까? 광해군은 내관을 날카롭게 쳐다보았습니다. 너 지금 나를 해치려고 왔느냐? 내관은 깜짝 놀라 엎드렸습니다. 황공하옵니다, 전하. 소인이 어찌 감히. 광해군은 한참을 내관을 바라보다가 손을 저었습니다. 나가거라. 내관이 물러나자 광해군은 다시 홀로 남았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상해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왕위에 오르는 과정이 너무나 피비린내 나는 것이었으니까요. 광해군은 원래 세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형 임해군이 맏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임진왜란이 터졌고 선조는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했습니다. 임해군은 분노했습니다. 내가 맏아들이거늘 어찌 동생을 세자로 삼으시나이까. 하지만 선조의 뜻은 확고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선조가 죽고 광해군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형 임해군은 계속 위협이었습니다. 신하들이 속삭였습니다. 전하, 임해군이 영모를 꾀한다는 소문이 있사옵니다. 광해군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형이 살아있는 한 자신의 왕위는 불안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광해군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임해군을 유배 보내라. 형은 교동도로 유배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병사였습니다. 하지만 세간에서는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교살당했거나 사약을 받았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광해군은 그날 밤부터 잠을 잘 수 없게 되었습니다. 꿈속에서 형이 나타났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모습으로 그를 노려보았습니다. 내가 나를 죽였구나. 광해군은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온몸이 식은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악몽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조카였습니다. 선조의 계비 임목대비가 낳은 영창대군. 그 어린아이가 광해군에게는 위협이었습니다. 신하들 중 일부는 영창대군을 지지했습니다. 적통은 영창대군이옵니다. 광해군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영창대군을 서인으로 강등하라. 하지만 그것도 부족했습니다. 결국 영창대군은 강화도로 유배되었습니다. 겨우 8살의 나이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공식 기록은 병사였습니다. 하지만 당대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뜨겁게 달궈진 방에서 증살당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광해군은 그 소식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부터 그의 악몽에는 영창대군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린아이가 떨면서 말했습니다. 삼촌, 저는 왜 죽어야 했나요? 너무 뜨거웠어요. 광해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다만 왕의 동생으로 태어났다는 것, 그것이 죄였을 뿐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광해군의 불면증은 심해졌습니다. 그는 낮에도 환청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신하들과 회의를 하다가도 갑자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누가 내 뒤에 서 있지 않느냐? 신하들은 당황했습니다. 전하, 아무도 없사옵니다. 광해군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분명 누군가의 시선을 느꼈는데 말입니다. 실록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해군이 영모의 공포에 시달려 점술과 미신에 의지했다고 말입니다. 거처를 자주 옮겼고 신하들을 끊임없이 의심했다고 말입니다. 그는 점점 신하들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들 중 누가 나를 해치려 하는가? 회의 중에도 그는 계속 신하들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누군가 이상한 눈빛을 보내지 않는지, 수상한 움직임을 하지 않는지 말입니다. 신하들은 광해군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전하께서 요즘 이상하시다. 밤마다 비명을 지르신다더군. 혹시 병이 드신 것은 아니신가? 하지만 아무도 감히 왕에게 직접 말하지 못했습니다. 광해군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무너져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광해군은 거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은 낯설었습니다. 수척한 얼굴, 충혈된 눈, 초췌한 모습. 이게 왕의 모습인가? 그는 거울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이렇게 된 것인가? 왕위를 지키기 위해 형을 죽였습니다. 왕위를 지키기 위해 조카를 죽였습니다. 왕위를 지키기 위해 신하들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은 행복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용상에 앉은 순간부터 그는 단 하루도 편히 잠을 잔 적이 없었습니다. 광해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궁궐 밖 어딘가에서는 백성들이 편히 잠들고 있을 것입니다. 아무 걱정 없이, 아무 두려움 없이 말입니다. 그들이 부럽구나. 광해군은 생각했습니다. 왕이 되는 것이 축복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왕이 되는 것은 저주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도 광해군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촛불만이 그의 외로운 밤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세월은 흘렀습니다. 1623년 인조 반정이 일어났습니다. 신하들이 반란을 일으켜 광해군을 폐위시켰습니다. 광해군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는 이미 지쳐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왕위에서 쫓겨나던 날 광해군은 말했습니다. 죄가 있다면 나에게 있지 백성에게 있겠느냐. 그는 제주도로 유배되었습니다. 궁궐에 비하면 형편없는 곳이었습니다. 유배 초기 광해군은 매우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점차 의연해졌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의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왕관을 벗어던진 순간 그 무거운 짐도 함께 내려놓았습니다. 유배지에서 그는 19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리고 1641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67의 나이였습니다. 2부 연산군의 광기 사랑이 증오로 변할 때 조선의 왕 중에서 가장 악명 높은 이름 연산군. 사람들은 그를 폭군이라 부릅니다. 무오사화 갑자사화를 일으켜 수많은 선비를 죽였고 궁궐을 주색잡기의 장소로 만들었으며 백성들을 괴롭힌 왕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그가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말입니다. 그 이야기는 한 어린 왕자로부터 시작됩니다. 1476년 창덕궁. 어린 왕자 융이 어머니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윤 씨는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왕자는 어머니를 무척 사랑했습니다. 어마마마 오늘도 이야기 들려주세요. 윤 씨는 아들을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무슨 이야기를 듣고 싶으냐? 옛날 임금님 이야기요. 윤 씨는 조용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린 왕자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으며 행복해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궁궐에 이상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왕비 윤 씨가 질투가 심하여 왕의 후궁을 해쳤다더군. 독약을 몰래 준비했다던데. 어린 왕자는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곧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1479년 어머니 윤 씨가 폐비되었습니다. 그리고 1482년 사약을 받았습니다. 어린 왕자는 그날을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끌려가던 모습을 말입니다. 어마마마. 왕자는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윤 씨는 사약을 마시고 죽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왕자에게는 아무도 진실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어마마마는 어디 가셨어요? 궁녀들은 눈을 피했습니다. 마마, 그것은. 말해보세요.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왕자는 그렇게 자랐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른 채 말입니다. 그는 궁궐에서 세자로 자랐습니다. 아버지 성종은 그를 엄격하게 교육했습니다. 세자는 총명하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왜 갑자기 사라진 것일까? 1494년 성종이 죽고 왕자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21살의 연산군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연산군은 나름대로 훌륭한 왕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신하들은 그를 무시했습니다. 전하는 아직 어리시니 저희가 도와드리겠나이다. 연산군은 그 말이 싫었습니다. 도와준다고? 아니, 그들은 나를 조종하려는 것이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10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연산군은 우연히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임사옹이라는 신하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피 묻은 적삼이었습니다. 전하, 이것이 무엇인지 아시옵니까? 연산군은 그 적삼을 바라보았습니다. 임사옹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것은 폐비윤 씨께서 사약을 받으실 때 입으셨던 옷이옵니다. 연산군은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임사옹은 눈물을 흘리며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떻게 윤 씨가 폐비되었는지, 어떻게 사약을 받았는지, 그리고 누가 그것을 주도했는지 말입니다. 연산군은 그 말을 듣는 동안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임사옹이 물러간 후 연산군은 혼자 남았습니다. 그는 떨고 있었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머니를 죽였구나. 연산군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궁금해하던 것, 자신이 평생 외로웠던 이유를 말입니다. 어머니는 죽은 것이 아니었다. 살해당한 것이다. 그날 밤 연산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았던 그 얼굴이 말입니다. 어린 자신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던 그 눈빛이 말입니다. 어마마마. 연산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복수하겠다. 반드시 복수하겠다. 며칠 후였습니다. 연산군은 신하들을 불렀습니다. 폐비윤 씨 사건을 다시 조사하라. 신하들은 당황했습니다. 전하, 그것은 이미 오래전 일이옵니다. 조사하라고 했다. 연산군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신하들은 어쩔 수 없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연산군은 하나하나 밝혀냈습니다. 누가 어머니를 모함했는지, 누가 패비를 주장했는지, 누가 사약을 올렸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복수를 시작했습니다. 1504년 갑자사화였습니다. 연산군은 어머니의 죽음에 관련된 모든 사람을 처벌했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은 무덤을 파헤쳐 시신을 훼손했습니다. 부관참시였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참수했습니다. 그들의 가족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삼족을 멸하라.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선비들이, 대신들이, 그들의 가족들이 말입니다. 하지만 연산군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연산군은 점점 변해갔습니다. 낮에는 신하들을 의심하고 밤에는 술과 여자에 빠졌습니다. 궁궐은 주색잡기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매일 밤 잔치가 벌어졌고 기생들이 춤을 추었습니다. 연산군은 술을 마시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으로부터, 자신의 고통으로부터 말입니다. 술을 마셔야 잠들 수 있었습니다. 여자들과 함께 있어야 외로움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취기가 가시면 또다시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복수했습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괴로운 것입니까? 어느 날 연산군은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은 낯설었습니다. 피에 굶주린 야수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이게 내 모습인가? 연산군은 거울을 내던졌습니다. 거울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마치 그의 마음처럼 말입니다. 1506년 중종 반정이 일어났습니다. 신하들이 반란을 일으켜 연산군을 폐위시켰습니다. 연산군은 저항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복수도 술도 여자도 그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습니다. 왕위에서 쫓겨난 연산군은 강화도로 유배되었습니다. 작은 초가집이었습니다. 궁궐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연산군은 그곳에서 조용히 살았습니다. 더 이상 복수할 사람도 없었고 더 이상 증오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저 홀로 남아 자신의 과거를 돌아볼 뿐이었습니다. 2달 후 연산군은 죽었습니다. 31살의 나이였습니다. 중종실록에는 그의 마지막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전이 보고 싶구나. 그가 말한 중전은 패비신씨였습니다. 그의 아내였습니다. 연산군은 폭군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그가 찾은 것은 권력도 복수도 아닌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어머니의 복수에 살았지만 마지막에는 아내를 그리워했습니다. 어쩌면 그제야 깨달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말입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후에야 깨달았으니까요. 연산군. 사람들은 그를 폭군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는 그저 어머니를 너무 사랑했고 아내를 너무 사랑했던 한 명의 불쌍한 남자였는지도 모릅니다. 사랑이 증오로 변할 때 인간은 괴물이 됩니다. 연산군은 그것을 보여준 비극적인 예였습니다. 3부 숙종의 이중생활, 낮의 왕, 밤의 인간. 1701년 창덕궁. 깊은 밤이었습니다. 한 남자가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조선의 19번째 왕 숙종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한 장의 종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사약을 내리라는 명령서였습니다. 받는 사람은 희빈장 씨. 한때 그가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숙종은 평생 불같은 성정으로 천하를 호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신하들도 왕족들도 그의 한마디에 떨었습니다. 그 누구도 감히 그의 뜻을 거스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달랐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붓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글씨를 쓸 수가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내가 이명을 내릴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그는 왕이었습니다. 왕은 사적인 감정을 가져서는 안 되는 존재였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당쟁이 극에 달한 시기였습니다. 서인과 남인이 서로 목숨을 건 싸움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장씨는 남인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녀를 살려두는 것은 곧 왕권을 흔드는 일이었습니다. 숙종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글씨를 썼습니다. 희빈 장씨에게 사약을 내린다. 글씨를 다 쓴 후 숙종은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왕으로서는 해야 할 일을 했지만 한 남자로서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왕권을 지키기 위해 사랑을 버리는구나. 이것이 숙종의 삶이었습니다. 낮에는 냉철한 왕이었지만 밤에는 고뇌하는 한 인간이었습니다. 숙종의 이야기는 세 여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인현왕후 희빈장씨 그리고 숙빈 최씨. 세 여인 사이에서 숙종은 끊임없이 흔들렸습니다. 처음에는 인현왕후가 있었습니다. 민씨 집안의 딸로 왕비가 된 여인이었습니다. 숙종은 인현왕후를 존중했습니다. 하지만 사랑했다고 말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녀는 훌륭한 왕비였지만 그의 마음을 움직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숙종은 한 궁녀를 보았습니다. 장씨였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외모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총명했고 재치가 있었으며 무엇보다 당당했습니다. 숙종은 그녀에게 빠져들었습니다. 그대는 다른 여인들과 다르구나. 장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전하, 저는 그저 제 자신일 뿐이옵니다. 숙종은 그녀를 총애했습니다. 그리고 1686년 장씨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훗날의 경종이었습니다. 숙종은 기뻤습니다. 드디어 대를 이을 아들을 얻은 것입니다. 그는 장씨를 희빈으로 승격시켰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인현왕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하들이 반발했습니다. 전하, 왕비가 계신데 어찌 희빈을 이토록 총애하시나이까? 숙종은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내가 누구를 총애하든 그것이 신하들과 무슨 상관이냐? 그의 목소리는 궁궐을 울렸습니다. 신하들은 모두 땅에 엎드렸습니다. 숙종의 성정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신하들의 압력은 계속되었습니다. 더 정확히는 서인과 남인의 권력 싸움이었습니다. 장씨는 남인의 지지를 받고 있었고 인현왕후는 서인의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689년 숙종은 놀라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인현왕후를 폐위하고 희빈 장씨를 왕비로 책봉한다. 조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전하, 이는 안 될 일이옵니다. 왕비를 폐위하시다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사옵니까? 하지만 숙종의 뜻은 확고했습니다. 그는 장씨를 사랑했고 그녀를 왕비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동시에 이것은 남인에게 힘을 실어주는 정치적 결정이기도 했습니다. 인현왕후는 궁에서 쫓겨났습니다. 궁녀 복장으로 갈아입고 조용히 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눈물만 흘렸을 뿐입니다. 장씨는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기뻤습니다. 한때 궁녀였던 자신이 이제 왕비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장씨는 왕비가 된 후 교만해졌습니다. 신하들을 무시했고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남인의 세력이 커지면서 조정은 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숙종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이것은 균형이 아니다. 한쪽이 너무 강해지고 있다. 그리고 그는 장씨에게도 실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내가 사랑했던 그 여인이 맞는가? 그리고 또 다른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숙빈 최씨였습니다. 그녀는 조용하고 겸손한 여인이었습니다. 장씨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숙종은 점점 최씨에게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그리고 1694년 최씨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훗날의 영조였습니다. 장 씨는 불안해졌습니다. 전하의 마음이 점점 나에게서 멀어지고 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숙종의 마음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녀는 최 씨를 시기했고 최 씨의 아들을 해치려 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장 씨가 궁궐에서 무속 행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숙종과 인현왕후를 저주하는 굿을 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숙종은 분노했습니다. 조사하라. 그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 뒤에는 계산도 있었습니다. 이제 남인의 세력을 꺾어야 한다. 균형을 회복해야 한다. 조사 결과 장 씨가 정말로 저주를 했다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물론 그것이 조작되었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숙종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다른 놀라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장 씨를 폐위하고 인현왕후를 복위시킨다. 1694년의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여인에 대한 사랑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왕권을 지키기 위한 정치적 결정이었습니다. 남인을 견제하고 서인에게 힘을 실어주는 환국 정치였습니다. 쫓겨났던 인현왕후가 다시 왕비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궁으로 들어왔습니다. 원망도 하지 않고 자랑도 하지 않았습니다. 숙종은 그녀를 보며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얼마나 괴롭혔던가. 장 씨는 다시 희빈으로 강등되었습니다. 그녀는 분노했습니다. 전하, 어찌 저를 이렇게 버리시나이까. 하지만 숙종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대가 스스로 자초한 일이요. 그리고 그는 말을 멈췄습니다.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 하지만 그 말은 입 밖으로 내지 못했습니다. 장 씨는 궁궐 한 구석에 유폐되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울었습니다. 한때 왕비였던 자신이 이제는 죄인 취급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1701년 인현왕후가 갑자기 병으로 죽었습니다. 숙종은 슬퍼했습니다. 그는 인현왕후를 사랑하지는 않았지만 존경했습니다. 그리고 미안해했습니다. 하지만 신하들은 달랐습니다. 전하, 인현왕후께서 돌아가신 것은 희빈 장 씨의 저주 때문이옵니다. 장 씨를 처벌하셔야 하옵니다. 서인 신하들의 목소리는 거셌습니다. 그들은 이 기회에 남인을 완전히 제거하고 싶어 했습니다. 숙종은 고민했습니다. 정말 장 씨가 왕후를 저주한 것일까? 하지만 신하들의 압력은 거셌습니다. 그리고 숙종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장 씨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은 왕권과 당쟁의 문제였습니다. 장 씨를 제거하지 않으면 남인의 잔당들이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왕권이 흔들릴 것입니다. 결국 그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희빈 장 씨에게 사약을 내린다. 그날 밤이 바로 지금이었습니다. 숙종은 명령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내가 한때 그토록 사랑했던 여인에게 죽음을 명하는구나. 왕권을 지키기 위해 사랑을 버리는구나. 그는 괴로웠습니다. 왕으로서는 당연한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남자로서는 견디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약이 장 씨에게 전해졌습니다. 장 씨는 사약을 받아들고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대가로구나. 아니, 권력의 대가로구나. 그녀는 사약을 단숨에 마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쓰러졌습니다. 숙종은 그 소식을 듣고도 아무 표정을 짓지 않았습니다. 왕으로서는 감정을 드러내서는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날 밤 홀로 남았을 때 숙종은 무너졌습니다. 장씨, 미안하오. 내가 그대를 지키지 못했소. 아니, 지키지 않았소. 그는 울었습니다. 왕으로서가 아니라 한 남자로서 울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1718년 숙빈 최 씨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1720년 숙종의 차례가 왔습니다. 60의 나이였습니다. 그는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주위에는 신하들과 후궁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숙종은 외로웠습니다. 그는 천천히 중얼거렸습니다. 이미 떠난 최 씨도, 내가 죽인 장 씨도, 외롭게 보낸 민 씨도.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결국 내 곁엔 아무도 없구나. 평생 불같은 성정으로 천하를 호령했던 그였습니다. 환국 정치로 신하들을 좌지우지했고 왕권을 확고히 세웠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외로웠습니다. 새 여인을 사랑했지만 그 누구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니, 지키지 않았습니다. 왕권을 위해 사랑을 버렸습니다. 권력을 위해 인간을 포기했습니다. 숙종은 그렇게 눈을 감았습니다. 왕관과 인간 사이에서 평생 갈등했던 한 남자였습니다. 그는 뛰어난 왕이었습니다. 환국 정치를 통해 신하들을 견제했고 나라를 안정시켰습니다. 왕권을 확립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불행했습니다. 새 여인을 사랑했지만 그 누구도 끝까지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2년 왕후는 폐위되었다가 복이 되었고 결국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희빈 장씨는 왕비가 되었다가 폐위되고 결국 사약을 받았습니다. 숙빈 최 씨는 끝까지 살아남았지만 그녀 역시 숙종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숙종. 역사는 그를 유능한 왕으로 기록합니다. 하지만 그의 개인적 삶은 비극이었습니다. 왕관을 쓴 순간 그는 한 인간으로서의 행복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지 못했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죽음을 명해야 했습니다. 그것도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것이 왕의 삶이었습니다. 권력을 가졌지만 자유롭지 못했고 모든 것을 가졌지만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낮에는 왕으로 살았지만 밤에는 고뇌하는 한 인간으로 살았습니다. 그것이 숙종의 이중 생활이었습니다. 사부 정조의 고독, 아무도 믿을 수 없었던 천재. 1762년 창경궁 뒤주 앞 11살의 소년이 그 광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뒤주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사도세자였습니다. 할아버지 영조가 명령한 것이었습니다. 뒤주를 닫아라. 신하들이 뒤주 뚜껑을 닫았습니다. 안에서 비명이 들렸습니다. 아바마마, 살려주소서. 제발. 하지만 영조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소녀는 그 광경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뒤주 속에서 울부짖는 모습을 말입니다. 여드레가 지났습니다. 뒤주 속에서는 더 이상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도세자는 죽었습니다. 소녀는 그날 이후 달라졌습니다. 그의 이름은 산이었습니다. 훗날의 정조였습니다. 정조는 평생 그날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뒤주 속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언제든 같은 운명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도세자의 아들.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습니다. 많은 신하가 정조를 경계했습니다. 저 아이가 왕이 되면 아버지의 원수를 갚으려 할 것이다. 정조는 어린 나이에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살아남아야 한다. 그러려면 아무도 믿어서는 안 된다. 영조는 손자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경계했습니다. 산아, 너는 절대로 내 아버지를 원망해서는 안 된다. 정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아바마마.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 당신이 아버지를 죽였습니다. 정조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에 대한 존경과 원망,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슬픔,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에 대한 경계. 모든 것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정조는 살아남기 위해 완벽해야 했습니다.
그는 밤낮으로 공부했습니다. 경전을 읽고 역사를 공부하고 병법을 익혔습니다. 신하들이 감탄했습니다. 세손께서는 천재이십니다. 하지만 정조는 알고 있었습니다. 천재라는 말 뒤에 숨은 두려움을 말입니다. 저들은 나를 무서워하고 있다. 1776년 영조가 죽고 정조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25의 나이였습니다. 즉위식 날 정조는 용상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말입니다. 즉위 직후부터 암살 시도가 있었습니다. 홍국영이 보고했습니다. 전하, 자객들이 궁궐에 침입하려 했사옵니다. 정조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상했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 더 철저히 경비하라. 정조는 아무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신하들도 왕족들도 심지어 가까운 측근들도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홍국영을 중용했습니다. 홍국영은 정조의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랐고 목숨을 구해준 적도 있었습니다. 국영아, 너만은 나를 배신하지 않겠지? 홍국영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이 목숨 다하는 날까지 전하를 지키겠나이다. 정조는 홍국영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세상에 단 한 사람이라도 자신을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이 있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면서 홍국영은 달라졌습니다. 권력을 쥐자 교만해졌습니다. 신하들을 함부로 대했고 사사로운 이익을 챙겼습니다. 신하들이 정조에게 상소를 올렸습니다. 전하, 홍국영의 전횡이 도를 넘어싸옵니다. 정조는 괴로웠습니다. 내 유일한 친구마저 이렇게 변하는구나. 1780년 정조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홍국영을 파직하라. 홍국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정조를 바라보았습니다. 전하, 소신이 무슨 잘못을? 정조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너 자신이 가장 잘 알 것이다. 홍국영은 쫓겨났습니다. 정조의 곁을 떠났습니다. 그날 밤 정조는 홀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제 정말 아무도 없구나. 정조는 그 후 더욱 고독해졌습니다. 그는 책으로 외로움을 달랬습니다. 밤늦도록 촛불을 켜놓고 책을 읽었습니다. 신하들이 걱정했습니다. 전하, 옥체를 돌보셔야 하옵니다. 하지만 정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책만이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 정조는 수많은 개혁을 시도했습니다. 규장각을 세워 인재를 양성하고 화성을 건설하여 새로운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백성들을 위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신하들의 반발은 거셌습니다. 노론 벽파들은 정조의 개혁을 방해했습니다. 매번 상소를 올려 반대했습니다. 정조는 화를 참으며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정조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내가 아무리 애써도 그들은 변하지 않는구나. 그래도 정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사도세자를 장원세자로 추존했습니다. 화성에 아버지의 묘를 옮겼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정조는 밤마다 아버지 묘소를 향해 절했습니다. 하지만 신하들은 그것조차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전하께서 너무 사도세자를 추승하신다. 정조는 외로웠습니다.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것조차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정조는 점점 병들어갔습니다. 과로였습니다. 낮에는 정사를 돌보고 밤에는 책을 읽고 글을 썼습니다. 신하들과 끊임없이 싸우고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온몸이 쇠약해졌습니다. 1800년 여름이었습니다. 정조는 갑자기 병을 얻었습니다. 종기가 생겼고 빠르게 악화되었습니다. 의원들이 치료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정조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69이 아니라 49의 나이였습니다. 너무 젊은 나이였습니다. 후세 사람들은 의문을 품었습니다. 정말 병사였을까 아니면 독살당한 것일까? 하지만 진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죽기 며칠 전 정조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궁궐 밖으로 백성들이 오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았는가?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왕이 되어 개혁을 시도했습니다.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려 했습니다.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신하들은 여전히 반대했고 개혁은 더뎠으며 아버지의 억울함은 완전히 풀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부족했구나. 정조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1800년 6월 28일 정조는 죽었습니다. 49의 나이였습니다. 죽기 전 그는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내 아들을 잘 보필하라. 그가 말한 아들은 훗날의 순조였습니다. 아직 어린아이였습니다. 정조는 걱정스러웠습니다. 저 어린아이가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하지만 더 이상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정조는 그렇게 눈을 감았습니다. 정조가 죽은 후 그의 개혁은 멈췄습니다. 노론 벽파들이 다시 권력을 잡았고 순조는 허수아비 왕이 되었습니다. 정조가 그토록 이루려 했던 것들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정조. 그는 조선 왕조 500년 역사상 가장 뛰어난 군주 중 한 명이었습니다. 천재적인 지식과 강한 의지를 가진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평생 외로웠습니다. 아버지는 뒤주 속에서 죽었고 할아버지는 그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었습니다. 신하들은 그를 경계했고 친구마저 그를 배신했습니다. 그는 아무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책만이 그의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밤마다 촛불을 켜고 책을 읽으며 외로움을 달랬습니다. 그리고 49의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너무 일찍, 너무 갑자기 말입니다. 어쩌면 그는 너무 많이 알았기 때문에 외로웠는지도 모릅니다. 천재는 고독합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정조는 조선의 미래를 보았습니다. 개혁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외로웠습니다. 이것이 정조의 삶이었습니다. 왕관을 쓴 천재의 고독이었습니다. 마무리. 여러분, 오늘 우리는 4명의 왕을 만났습니다. 광해군, 연산군, 숙종, 그리고 정조. 모두 용상에 앉았던 사람들입니다. 천하를 호령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광해군은 불면증에 시달렸고 연산군은 광기에 빠졌습니다. 숙종은 사랑을 버려야 했고 정조는 외로움 속에서 죽었습니다. 왕관은 그들이 쓴 가장 무거운 족쇄였습니다. 천하를 얻었지만 자유를 잃었고 권력을 가졌지만 사랑을 잃었으며 백성의 아버지가 되었지만 인간이기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용상에 앉는 순간 그들은 더 이상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왕이라는 가면을 써야 했습니다. 감정을 숨겨야 했고 약함을 보여서는 안 되었으며 누구도 진심으로 믿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것은 단순히 조선 왕들의 비밀이 아닙니다. 그것은 권력이라는 이름의 감옥에 갇힌 한 인간의 처절한 고백이었습니다. 권력은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두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 외로움도 함께 커집니다.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것입니다. 조선의 왕들은 그것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화무십일홍이라 했습니다. 열을 붉은 꽃이 없듯 권력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권력을 쥔 동안 치러야 하는 대가는 평생을 따라다닙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권력과 외로움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평범함과 행복을 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이야기가 가슴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지만 그 이면에는 이렇게 외로운 인간들의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그들의 고독을 함께 기억해 주신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이야기는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